그러면은 대표님 이런 네. 시기에는 네. 좀 현금 비중 늘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자기가 컨빅션 있어도 마이너스 15%가 나면 주식은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하자. 한번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버텼다가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IT의 전문가로서 네. IT 기업 좀 눈여겨 네. 보시는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IT의 신 이형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주로 테크 쪽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2차 전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대표님 그 요즘에 네네. 좀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증시를 뭐 이야기할 만큼의 어떤 뭐 그런 내공과 뭐 식견은 없지만 네. 사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한 질서들을 이제 보내야 하고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계 질서가 이제 바뀌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경학의 시대다. 지정학의 시대. 지경. 지경. 예. 지정학의 시대는 이제 과거 이제 그 어떤 중요한 헤게모니였고요. 네. 지정학의 시대는 이제 지리가 그 나라의 어떤 뭐 사회, 경제, 뭐 국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좌우하느냐가 중요한 어떤 이슈였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지정학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을 경제를 하나의 툴로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대표적인 게 러시아죠. 네, 러시아가 원래 그러면 이제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뭐 가스관을 잠그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는 건데 이제 경제를 무기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상대국을 제압하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툴을 가지고 이제 옥죄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어떤 논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죠. 모두가 이제 정치가 우선되는 이제 안전이라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가나 금리나 환율 뭐 이런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지금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와 경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믹스된 그렇죠. 그것들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 질서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미국이죠. 네. 세계 어떤 패권 국가인데 2등 국가가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룰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적응하는 국가들은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잘 적응해서 번영을 누릴 거고요. 거기서 또 잘 못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또 탈락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고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물결에 적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를 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양극화는 불가피했던 거고 앞으로는 그 양극화가 더욱 가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계 질서가 변화한다는 게 정말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잖아요. 몇십 년 만에 한번 도래하는 거기에 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렇죠. 적응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국민소득 5,000불에서 3만 불이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 지난 30년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조류에 굉장히 잘 적응한 거예요. 이제 90년대 동구권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었잖아요. 냉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동구권, 공산권 인구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고 그게 어떤 월가의 자본하고 유대 자본하고 결합이 돼서 그게 지금까지 효율성을 만들어 왔던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죠.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부상에 힘입어서 또 수혜를 받던 건데 이제 그게 결국은 양극화라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 그게 금융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불거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됐는데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자산 격차 벌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런 직영학을 통해서 네네. 지금 이렇게 좀 증시 상황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 네네. 좋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언제쯤 네네. 안정이 좀 될지. 네네. 그건 아마 그 네. 파월 의장도 잘 모를 텔 건데요. 네. 좀 굉장히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 1,400원. 네. 지금 거의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정도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 정도 환율이 오르면. 맞아요. 과거 역사상으로 맞아요. 보면은,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많죠. 그런데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CDS라 그래서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 그러죠. 이제 CDS가 확 치솟아요. 아, 튀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 나라 부도 위험이 막 튀는데, 지금 유로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일본은 엔화도 그렇고 달러화 대비해서 굉장히 환율을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CDS가 안 튀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보통 환율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 CDS가 확 프리미엄이 확 붙어요. 근데 CDS가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보던 사람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뭐지? 처음 보는 현상인데,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게 킹 달러. 왜 나머지 통화, 나머지 자산들은 다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고, 달러화, 그리고 미국 자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뭐 언제 해소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환율과 인플레와 뭐 모든 이런 것들 감안해서 언제 시장이 좋아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없던 일이고, 우리는 새로운 물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물결, 내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조수의 흐름인데 여기에 내가 서핑보드를 탄다라는 거는 익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 네네. 이런 매크로도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긴 네네. 하지만은 정말 유명하시고 전문 영역은 네네. 기업에 집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는 그 바텀업 하던 사람인데 네. 이게 뭐 잘 안 먹히죠. 지금은 어떤 아무리 좋은 기업,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 네. 매크로의 이슈가 네네, 바탕을 짓누르고 있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대표님 이런 네. 시기에는 어떻게 좀 현금 비중 좀 늘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대부분 다 물려 있잖아요. 아, 진짜. 뭐 30%뭐 심하면 반토막이 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늦었죠. 지금 대응하기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기계적 손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컨빅션이 있어도 마이너스 15%가 나면 주식은 일단 팔고 다시 생각하자. 이제 이런 주의인데요. 뭐 그거를 만약에 지금 안 했는데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레버리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그냥 주식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버틸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수입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세상이 망하지는 않아요. 항상 뭐 이게 10년마다 사이클이 이런 게 오지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사실은 2년 전에 우리가 겪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래 보통 불황이 오면, 그렇죠. 이제 불황이 오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이제 부실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그때 이제 뭐 우리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같이 한 거죠. 예전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막 풀어가지고 3년 동안 한 3조 달러를 풀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계속 달러를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총 발행 달러량이 한 1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벤 버냉키 의장이 3년 동안 발행한 달러의 총량이 3조 달러. 그래서 이제 총 달러 발행량이 4조 달러가 됐죠. 4조 달러를 이거 막 줄여보려고 막 테이퍼링 하고 막 발작 이렇게 오르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19 사태, 어떤 그 보건 위기가 발생했고, 오히려 더 풀었어. 네. 그때는 이제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역대급으로. 그렇죠. 역대급으로 빠르게 풀었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어떤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는 막았죠. 맞아요. 근데 과하게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총
그 코로나19 이후 발행된 게 거의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인플레가 안 발생하네? 그래서 뭐 우리 한창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MMT라고 해서. 네.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해서 뭐 돈을 아무리 풀어도 괜찮다. 인플레가 발생 안 해. 이거는 기축통화국의 그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금융기관들한테만 돈을 풀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통장에 꽂아줬잖아요. 맞죠. 신문에서 뭐 좀비 기업 얘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좀비 기업들이 하나도 안 되다가 맞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이제는 돈을 풀 수가 없죠. 위기가 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긴축의 시대 들어가면서 그 또 스타트업 투자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유동성이 마르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제 3자처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저도 똑같은 뭐 위기를 봉착한 거죠. 네. 진짜 그게 체감으로 딱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이게 디레버링이 일어날 때는 이제 어떤 유동성 축소가 일어날 때는 정말 그 스타트업들은 실적이 안 나와요. 현금 흐름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이 없으면 계속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적자 내면서 이제 어떤 딱 BP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쫙 이익을 땡기는 구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유통 시장이 안 좋으면 발행 시장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 이제 이거는 결국 뭐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자산이 또 부동산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 네. 참고로 저는 이제 IT 전문가 물어보시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마이너스 10%가 15%가 되면 일단 팔고 보자. 다시 한번 대응해 보자. 근데 그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룰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일단은 뭐 마이너스 15% 빠질 때까지 들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확신이 있었겠죠. 굉장히 살 때는 뭐 아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팔아보면 내가 마이너스 15%에 아주 알토란 같은 자금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보면 객관화가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아이디어와 그게 맞나? 좀 객관화가 되거든요. 객관화 돼서 이게 보통은 다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종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내가 다시 사야 될 논리가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마이너스 15% 되기 전에 원래 그 살 때는 뭐 싸다고 평가하고 또 미래 성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마이너스 15를 받았으니까 이게 내가 뭘 놓치고 있나.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원래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죽 벗겨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도 나고, 그죠? 그렇죠. 네, 진물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이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 더 자기 어떤 논리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잘못 봤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15까지 갔을 때 뭐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한번 팔고 사도 큰 손해는 없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버텼다가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 매매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뼈저리하게 한번 객관화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좀 현금에 여유가 있고 매달 좀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분할로 좀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은 주식 가운데 좀 물려 있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압축을 해요. 이제 만약에 뭐 장이 좋을 때는 막 종목을 뭐 10개까지 막 좋은 종목 많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막 늘렸다가 이제 빠질 때는 제가 확신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가 되면 일단 팝니다. 팔고 다시 또 사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다시 또 모아가는 과정이고, 사실 지금은 제 계좌가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 손절을 해서 손실을 많이 봤죠. 그런데 다시 또 제가 확신 있는 종목은 또 이렇게 압축해서 또 모아가고 있고, 대신에, 그 종목이,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고요.
분명히 누가 좋다고 해서 샀던 종목은 그렇게 해서 다시 못 사요. 네. 웬만한 강심장 간이 부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네. 자기가 정말 확신이 들고 이거는 정말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사야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IT의 전문가로서 네네. IT 기업 좀 눈여겨 보시는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기업도 그렇고요. 이제 결국 그 불황의 미덕이라는 거는 불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IMF 이후죠. 네, 그때 막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뭐 엄청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주식도 폭락하고 했지만 결국 그때 플랫폼 회사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때 다 기반을 다진 거고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뭐 그때 다음이죠. 뭐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대기업이 됐잖아요. 분명 그런 슈퍼스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빵 터졌을 때 터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었지만 결국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나서 엄청난 또 부자들을 만들었죠. 지금 사실 여의도에 있는 뭐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부를 일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 사이클을 잘 타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면도기 판매량을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연간으로 뭐 많이 팔릴 때 15억 대씩 팔리고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도 연간 13억 대씩 팔리잖아요. 이런 디바이스가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아침에 지갑 놔두고 뭐 차키 놔두고 와도 그냥 출근하는데 바빠도 휴대폰 놔두고 오면 다시 들어가야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이클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뭐 버블이 뭔가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분명히 더 엄청난 산업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될 거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큰 줄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전기차, 모빌리티 혁명,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로봇 혁명, 뭐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정돼 있는 거죠.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은 약간 테마성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게 여기서 살아남은 것들이 결국 큰 줄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회사를 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IT 플랫폼 회사,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 플랫폼 회사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을 휴대폰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플랫폼의 의미가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뭐 플랫폼 그러면 자꾸 뭐 구글하고 막 네이버, 뭐 그렇죠. 넷플릭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 우리 그 동시대에 뭔가 표준을 끌고 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 휴대폰을 쓰고 에어팟을 쓰고 맥북을 쓰고 다 애플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나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귀찮고 그 힘든 그거를 과정을 수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왜 그러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내년 초에 이제 애플 XR 나오죠. 그리고 왜 애플카를 만들려고 할까? 그렇죠? 플랫폼 회사들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2개가 있어요. 뭐 있냐면요. 플랫폼을 안 쓰는 시간은 없죠, 우리는.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시간하고요. 잠자는 시간은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네요. 그 어떤 플랫폼 회사도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런데 잠자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뇌에다가 반도체를 심어서 우리 꿈속에서 뭐 이렇게 플랫폼을 접속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웹툰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돼지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아주까지 좀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은 우리가 운전대를 놓을 수가 있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러면 그 시간 뭐 하겠어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은 애플카를 하는 게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 애플의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간이 되네? 그러면 애플카에 타서 잘 모셔줄 테니까 거기서 일을 하든지 콘텐츠를 소비하든지 뭐 SNS를 하든지 하라는 거죠. 메타버스에 접속하든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플랫폼 회사예요. 그 애플은 또 소프트웨어에 또 강한 회사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네, 그렇죠. 미래가 좀 좋게 보이시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뭐
과거 뭐 스마트폰 혁명은 보면 휴대폰이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점은 결국 OS 유무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냐 없냐. 예전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OS가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된 거고 요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OS가 없는데 이제 OS가 생길 거고. 애플 OS 그렇죠. 생기고. 그러면 OS가 되게 중요한 아주 원천인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에. 그렇죠. 그럼 OS를 하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구글이 있죠. 애플이 있죠. 테슬라가 있죠. 네. 그러면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필요하죠. 그게 AP라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렇죠. 그러면 OS를 하고 AP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 구글도 하죠. 이제 구글도 텐서라는 걸 이제 해서 자기들도 AP를 직접 하죠. 네. 그리고 이제 OS하고 AP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기반에서 보면 아주 부차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그냥 OS AP까지 하고 그 뒤에는 그냥 폭스콘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뭐 삼성하고 LG를 예를 들어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대가 될 때 어떻게든 OS는 못하지만 AP는 했죠. 엑시노스라는 AP를 네. 만들었고 LG는 AP를 하지 않았죠. 네. 결국 결과가 나왔죠. 네.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도 아마 삼성이 엑시노스 오토를 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OS는 구글이나 이런 거를 쓰겠죠. 구글이나 뭐 그것도 쓰고, 그죠. 지금 유럽차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OS가 없잖아요. 네. 그죠. OS도 없고 AP도 없어요. 그러면 그 AP를 어디 걸 많이 쓰냐면 지금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AP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모빌아이라는 뭐 이스라엘 업체가 있긴 한데 그 모빌아이가 인텔이 인수했죠. 근데 이제 모빌아이보다는 지금은 다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차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 AP를 써야 됩니다. 야, 결국은 네. 진짜 그 두뇌 그 자동차라는 외형이 있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두뇌네요. 그렇죠. 그 OS가 더 중요하죠. OS. 그 전에 OS가 중요한 거고. 왜 이번에 중국 그 반도체 굴기를 확 꺾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를 끊어버렸죠. 화웨이에다가 구글 OS를 못 쓰게 했죠. 그 다음에 AP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AP를 만들어야 되는데 TSMC 파운드를 끊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AP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코어가 암 코어가 필요한데 암 코어를 못 쓰게 끊어버렸죠. 그래서 암 차이나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그거를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암 차이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비유하자면 그냥 겉에 이렇게 외형은 있는데 네네.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이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 네, 그게 필요한 거죠. 영혼이 없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 네, 실체. 그렇죠.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또 다시 맞습니다. 한번 그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네. 이게 경쟁을 하면은 좀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단순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놓고 본다 그러면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죠. 이제 빅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있고. 테슬라는 진짜 그 공급사들을 다 자기네들이 장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애플 쪽에서 많이 저는 영감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애플이 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내재화, 그러니까 어떤 애플 제국 안에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공급 사슬망을 만들었다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약간 폐쇄적인.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애플의 장점이라는 거는 특정 디바이스에서 성공을 해서 확장을 해서 또 성공한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걸 확장해서 뭔가 성공해 본 또 경험이 있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차이가 있을 네네. 수 있겠군요. 그럼 그렇죠. 이럴 때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반반씩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충분히 애플 반, 좋다고 테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반도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그 어떤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누구냐 딱 보면 결국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그래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하는. 그 제가 며칠 전에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을 그냥 봤더니 한 3배까지는 안 나고 한 2배에서 3배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 이런 모빌리티의 패권을 잡게 되면요. OS. 그럼 이것도 막 그 역전은 테슬라가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애플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장악을 했는데 나중에는 UAM이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죠? 이제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 거죠. 네. 그럼 그걸 누가 장악할까? 결국 그게 자율주행차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이요. 로봇 쪽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인지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죠.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것들로 센싱을 하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 센서를 통해서 취합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계속 이거를 계속 고도화하는 거고, 머신러닝 통해서 그죠? 계속 고도화하는 거고, 그러면 제어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로봇도. 인지 판단 제어가 다. 그냥 그 OS를 갖고 와서 로봇에 심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와. 그렇죠.